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네. 어제 개막했겠네요. 예, 어제 개막했겠죠. 그러면은 영화제 때 가셔서 영화 보고 술 먹고 영화 보고 영화 보고 술 먹고 글 쓰고 영화 보고 그죠? 그렇게 막 분주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냥 영화제 쪽에서 부탁받은 일을 하고 영화를 보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럼 레드카페 뭐 입으세요? 네. 아니 김일희 기자님 가시면 레드카페 정도 밟아줘야지. 저는 레드카펫을 쓸러 가죠. 진짜? 아니에요. 레드카펫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여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취재 패스는 따로 발급을 하죠. 그 레드카페 걷는 거는요? 그거는 저 영화인들이 걷는 거죠. 영화인이시잖아요. 저는 영화인 아니고 잡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갔다가 거기 걷고 싶어서 걸으면 네. 물론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겠지만 네. 맞겠죠? 못 들어가게? 아니요. 근데 미리 좀 알려주시면 충분히 초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그냥? 네. 술 먹고 그러면 기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욕을 잔뜩 먹고. 그리고 뭐 검색어 1위를 한 2박 3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니 가끔 배 아프더라고요. 왜요? 왜? 아니, 부러워서 영화인 영화 바닥이 영화계가 이렇게 참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도 가요계야말로 정말 힘이 있고 네. 사실 뭐 쇼라면은 역시 콘서트만한 게 없다는 뭐 이동진 기자의 말씀으로는 네. 7초 안에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건 콘서트밖에 없고 뭐 그걸 우열을 가리는 게 뭐 되게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여튼 음악이라는 예술도 너무너무 매력 있고 멋진 장르이며 필드인데 우리는 뭉치지를 못하고 영화인들은 너무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잘 해나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락 페스티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발라드 페스티벌 같은 건 안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미처럼 네. 좀 공정하게 뭔가 좀 축제 네. 우리끼리 1년 동안 고생했다.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또 그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네. 쫙 하면 또 즐겨주고 이런 축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우리는 안 되는데 여기 너무 멋있게 하니까 가끔 일이 있어서 근처에 지나가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근처에 지나가요. 예. 부산에 공연도 뭐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부산영화제 때 공연 있으셨죠? 부산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호텔 수희 아저씨랑 많은 정담을 나누셨다고. 예, 맞아요. 그 수희 아저씨가 역시 우리나라 호텔 보안 상태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누가 묵나요? 그랬더니 누구도 묵고 누구가 얼마 전에 누가 왔고 얼마 전에 누구 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내 얘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연말 그럴 때 레드카펫 있지 않나요? 연말 가요대상 대중음악상 이럴 때? MBC 밑에 빨간색 뭐라 그러죠? 부식 뭐라 그러나요? 비 올 때 까는 거요? 네, 그거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몇 마씩 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마단위로. 예, 문방구 가면. 90cm씩 하는 거. 문방구 오랜만에 얘기해 보네. 근데 뭐 전혀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네. 배우들이 되게 고역이기도 해요. 그 레드카펫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부터 약간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요. 거기 가는 게 결정되면은. 그리고 거기서 옷을 입을 때도 모르시겠지만 그 드레스 안에 정말 많은 고통이 숨어 있어요. 제대로 몸을 굽히지도 못하고요.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거의 결혼식 끝난 신부처럼 거의 탈진해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니, 그게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이쁘게 나오려고. 네,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입고 가지. 꼭 그렇게 화려하게 야하게 이렇게 보정을 해갖고 막 허리가 잘끈 들어가게 입어야 되나? 근데 사실 그 부산영화제 레드카펫 경우에는 조금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 사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약간 퍼포먼스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이 있긴 하죠. 거기서 화제를 모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정하게 화제를 모으려면 진짜 유명한 여자 배우가 앞구르기로 진짜 그런 게 홍보 아닌가요? 아니 이쁜 건 다 아는데 주며느리처럼.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몸매가 좋았단 말이야?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청바지에 딱 입고 입장하겠습니다. 앞구르기 20번을 해갖고 딱 도착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영화 속의 캐릭터
에바로 분한 틸다 스윈튼이라는 여배우가 네. 오스카상에 나갔을 때 정말 거의 노 메이크업을 하고 네. 입술도 많이 안 바르고 검은색 튜닉 같은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게 뭔가요? 제가 패션 문외한이라. 튜닉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입던 거의 이렇게 주름만 잡혀 있는 처음 부른 것 같은 옷 있잖아요. 몰로원 아저씨들이 입는 거요? 그렇죠. 예. 검은색 그런 걸 입고 나갔는데 그건 사실 오스카를 둘러싼 메이크업과 의상 선택의 난리법석 기준에 비하면 거의 누드로 나간 거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엿을 권해드린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틸다 스윈튼 우리 기자님 좋아하시는 배우죠. 그리고 시경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무서워요, 이렇게 생긴 사람. 이따가 캐릭터 얘기하면서 배우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다. 여자 팬들이 많을. 되게 지적으로 보이고 네. 뭔가 이렇게 그죠? 뭐 희한한 아우라가 있는. 그렇죠. 약간 신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키도 180 정도 되시고. 그렇다며요. 네. 같이 농구 한 판 하고 싶다. 전 진짜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이제 싸이 형이 한대요. 그러니까 비욘세 한국 오면 순댓국에 소주 먹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싸이 형이 미국 가서 음주 문화는 대한민국이 정말 세잖아요. 네. 또 그런 유흥의 끝을 달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클럽에 가갖고 폭탄 말고 막 쇼가 얼마나 많나요? 냅킨으로 해서 벽에다가 던져서 붙여도 정말 88년도 거 해도 그렇게 막 기절하면서 너무 좋아한대요. 오 마이 갓 이러면서. 그래서 영어도 많이 안 한대요. 그냥 준비해 놓은 다음에 look at this 하면서 그걸 한대요. 그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너무 멘탈적으로 충격을 먹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게 네. 유럽의 예술영화 팬들이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저 초록색 병은 뭘까? 뭔데 이렇게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걸까? 그렇지. 옆에 그게 한 3병 굴르고 있으면 중요한 씬이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We Need to Talk About Kevin이라는 노래, 케빈에 대하여. 네.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까지 하면 영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케빈에 대하여로 마무리했군요. 네. 2011년 작품이고 린 램지 감독의 영화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들어와서 줄거리 들을까요? 영화 속에 들어있는 노래 중에서 한 곡 골랐는데요. 네. 이 노래는 여러분이 예전에 스탠바이미라는 영화에서도 사운드 트랙에 들어있어서 많이 네. 익숙하시고요. 많은 영화에 들어갔었죠. 버디 홀리의 Everyday. 듣겠습니다. 자, 버디 홀리의 Everyday였습니다.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아주 최근까지 극장에 걸려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코너에는 되도록이면 개봉하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영화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개봉자가 겹치거나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영화 코너는 많이 하고 계시고 있어서. 근데 워낙 우리 게시판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케빈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예외적으로 골랐고요. 이 영화는 약간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통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음식을 항상 잘한다, 이런. 그거보다 더 강한 거는 가령 네.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의 인간도 아니다라거나 그렇죠. 폐륜이다 이런 예. 이런 이제 무조건적인 전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란 이제 부모의 작품처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편견, 널리 예. 퍼져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아주 절대적으로 통하는 그런 믿음들을 어떤 이제 반사회적인 장애, 소시오패스라고 흔히 말을 하죠. 네네. 를 아들로 둔 엄마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일까라는 걸 들여다보는 영화라고 간략하게 소개드릴 수 있고요. 영화가 시작되면 네. 이게 무슨 유혈 시위인가? 잘 모르겠는 어떤 이렇게 부감으로 찍은 군중들이 보여요. 예. 근데 빨간 색깔에 파묻혀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부감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정체 모를 붉은색에 휩싸여서 군중이를 마치 스테이지 다이빙한 로커처럼 예.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스페인 토마토 축제구나. 뭐 스페인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보통 토마토 그렇죠. 축제를 토마토 축제. 스페인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알게 돼요. 근데 다음 순간에 보면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그녀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현실로 나오면은 꿈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초췌한 모습의 주인공 에바, 그러니까 틸다 스윈튼이 네. 텅 빈 집에서 홀로 깨어나고 이제 그녀가 살고 있는 집하고 그녀의 차가 토마토 색깔의 그런 동네 사람들이 뿌리고 간 저주의 뜻을 담은 붉은 페인트에 뒤덮여 있는 거를 아이고. 관객들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녀의 과거였던 것 같은 그 즐거웠던 옛날 시절의 그 꿈과 그 토마토 축제 풍경과 그다음에 현재 이 무서운 현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예, 예. 궁금하시죠? 영화는 이제 플래시백으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모두에게 저주받고 갇힌 살고 있지만 추방당한 존재처럼 돼버린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직업을 갖고 세상의 저기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지 그런 에바의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네네, 궁금합니다. 예, 그 에바는 그 되게 보헤미안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던 전문 여행가, 그러니까 여행 작가고요. 왜 갑자기 노중훈 작가님 생각나지? 여기 여행 작가가 있으시니까요. 김일희 기자님 팬이래요. 네? 되게 예쁘게 하고 다니신다 말이던데 밖에서. 저를 예전에 한번 지나치다 봤는데 김일희 기자님 유명하니까. 아닙니다. 에바를 얘기하자면 관심 없다고 전해드릴게요. 아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자, 얼굴 빨개지셨어요. 그러면서 여행사 CEO이기도 한 거예요. 개성 있는 작은 여행사를 해서 되게 싱글? 성공적으로. 아니죠. 근데 이게 여행사 CEO이기도 하다는 것까지 영화에선 잘 안 나와요. 네. 원작 소설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네. 그래서 말하자면 론리 플래닛 같이 굉장히 큰 그런 회사들에 도전하는 패기찬 회사의 대표인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또 남편보다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여자기도 하는데 망설임 끝에 아이가 없는 부부였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게 없었구나. 영화에서는 우연인 것처럼 그려지고 소설에서는 결단으로 임신한 걸로 그려지고 근데 이 아기가 바로 케빈인 거죠. 이렇게 제목에 있는. 근데 이제 이 아기는 낳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큰 결심을 하고서 아이를 낳은 건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를 거부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 손길이 닿으면 자지러지게 울고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여보 애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아빠 손으로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가 했던 그 하소연을 거짓말 내지는 어떤 노이로제의 발로 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얘기가. 그리고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육아휴가인 엄마 는 종일토록 아이한테 시달리는 거죠. 우는 정말 찢어지게 우는 아이한테. 그래서 영화 속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으로 얘를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데 밖에서도 정말 누가 옆에서 뭐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울음소리에 너무 지친 엄마가 공사장에서 드릴로 막 아스팔트를 파는 굉장한 소음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 소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유모차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더 편하구나. 그렇죠. 그 소음이. 그 소음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묻어버린 그 속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어떡해.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그 장면 하나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면 옛날 호러 영화 중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유 짜증나요.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나오는. 그래서 분명히 아이인데 사실 아이의 모습을 한 악마인 거죠. 그리고 악마의 씨라는 또 로즈메리스 베이비라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면 아주 고대하던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사실은 어떤 사탄 숭배 집단 같은 데에 의해서 이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온 악마의 씨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가 너무 엄마한테 독하게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계속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여가면서 보는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그걸 이 아이의 반응을 유형화를 시켜보면 일단은 자기 폐쇄. 그러니까 엄마와의 소통 거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들 앞에서 엄마를 공경에 몰아넣는 모함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둘 사이가 증오의 관계라는 걸 자꾸 엄마한테 확인시키는 거예요, 꼬마가. 그러면서 조금 자라서 말 잘하게 되는 청소년이 되고 나서는 가끔 이런 소리도 하는 거죠. 내가 누굴 닮았겠어?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글쎄.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미워하는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어라는 거를 정말 영영 죽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아기 때는 보통은
맘이라는 말부터 하잖아요, 아기들이. 근데 아무리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도 엄마라고 안 불러요. 엄마라고 해볼래? 그리고 조금 말이 트이고 나서는 엄마라고 해볼래? 그러면 싫어. 그래요, 아기가. 그리고 애가 아니네요, 그러면. 그리고 공을 던져주면 엄마한테 되돌려 던져줘야 되는데 던져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하도 애가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애를 데리고 이비인후과 데려가서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얘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못 듣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폐쇄하는 대상이 엄마한테만 그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빠 앞에서는 너무 착한 아들인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정말 보면서 저건 나래도 너무 화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의논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꼬마가 옆에 아기용 그 식탁 의자에 앉아서 엄마가 여보 어쩌고 저렇게 가라고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케빈 스페이시처럼 네네네네네 그러고서 엄마가 말할 때마다 그 뒤로 따라서 엄마를 조롱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거죠. 너무 얄밉겠죠. 생각만 해도. 데미안이 맞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단정하면 좀 곤란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참다 못해서 애기한테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마는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더 행복했단다. 이런 얘기를 정말 해서는 안 된 얘기죠. 아이한테는. 근데 너무 시달려가지고. 근데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굉장히 몹쓸 여자로 생각하고 이상하다. 모성에 적응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엄마의 직업적인 생활도 아이가 생김으로써 많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뉴욕 다운타운의 삶을 되게 즐기던 여자였는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교회가 좋다라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큰 아이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이제 고통을 주게 되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시절에 여행 다니던 시절에 사진을 망쳐버린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이제 여행 기념품들로 꾸며놓은 방에 막 엄마가 전화 받는 사이에 페인트를 막 흩뿌려 버린다거나. 왜 그런다고요? 병이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식이. 지금 주먹을 불끈? 네. 근데 이게 얘가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 악마인 것 같고 그렇지만 솔직히 조금 한 2번쯤 영화를 다시 보고 보면 약간의 흐름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애가 이렇게 자기한테 자꾸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엄마도 화가 나잖아요. 그 제일 이제 엄마가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얘가 자기가 그럴 나이를 지나서도 화장실을 안 가려요. 근데 엄마가 느끼기엔 얘가 날 괴롭히려고 일부러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신경이를 버리다 아이를 문득 밀었는데 밀쳐져서 애가 팔을 다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집안에서 가족인 어른이 아이를 다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신고하면 이제 뭐 또 난리 나죠. 큰 난리가 나고. 근데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해요. 엄마가 아이한테. 근데 미안해했을 때 갑자기 그날 얘가 화장실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리듬이 있는 엄마가 이런 죄책감을 보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나도 하나 카드를 내려놓지라는 식으로 이제 화장실을 가리는 거죠. 그렇게 약간 밀고 당기는 것 같은 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여동생을 가져요. 엄마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가 배 나온 걸 너무 싫다, 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되게 적개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갓난아기 얼굴에 막 물을 뿌린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건 사실 모든 애들이 그렇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약간 퇴행을 보인다거나 못되게 군다거나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겠구나. 그렇다고 동생을 안 예뻐하진 않겠구나라는 게 되니까 갑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거예요. 얘가. 책을 읽어달라고 난생 처음 그러기도 하고 머리를 기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얘가 약간 엄마한테 뭔가 원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써보는 것 같다는 감을 서서히 얻게 돼요. 처음부터 엄마를 안 했다며.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사실 말씀드리기 쉬운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지금? 약간 공감하기 쉬운 영화는 아니에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하면 왜 발음 왜 이게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영화를 에바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케빈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에바는 에바의 관점으로 이걸 소설도 에바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은 에바의 의식을
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에바가 느끼는 바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얘기하신 그거로 돌아가는데 전 사실은 애는 무조건 엄마 아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쨌건 그러니까 배워가는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쵸? 그게 좋은 것도 덕이고, 그러니까 네. 부모님 덕이고, 안 좋은 것도 부모님 때문이고. 근데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무서운 거는 악마가 아닌 이상 애기가 엄마만 계속 말 못할 때부터 엄마만 태어날 때부터 싫어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학설인지가 궁금한 건 거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진짜 무섭네요. 그러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엄마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하신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퍼스널리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게 아닐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나 어떤 뭐 규범이나 이렇게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걸 아직까지 반박을 못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무섭다. 그거는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네. 2부 넘어가서 줄거리 마무리하고 캐릭터 얘기도 함께 하죠. 그러죠. 잠시만요. NBC FM for you.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성 플랫 버니블루에서 스니커즈 교환권, 아름다운 약속 아이기스 화진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피부 자신감 닥터맥에서 선 미스트 세트, 동성제약 에이시케어에서 봉독 화장품 세트, 트러블 케어 전문 아크네노모에서 멀티비타민, 기능성 화장품 안나홀츠에서 선크림과 비비크림, 붙이는 패션 네일 컬러라치에서 네일 스티커, 피부 건강 지킴이 세타필에서 스킨케어 세트, 모공 관리 전문 카오리온에서 모공 수축팩, 100% 순면 커버 순수한 면에서 여성 위생용품 세트, 그 외에도 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듣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자, 케빈에 대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 그래서 여동생 태어난 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 또 태어난 여동생 셀리아라는 여자아이는 진짜 이게 꿈에 그리던 사랑스러운 딸인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너무 이쁘고 네. 세상은 선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랑스러운 소녀고 오빠를 포함해서 그 오빠가 자기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도 절대 그걸 나쁘게 해석하지 않은 그런 천사 같은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또 이 막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은 아무래도 위험해 보이니까 오빠로부터 그리고 또 터울도 꽤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로부터 작은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케빈에 대해서 더 방어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가고 또 케빈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냐면 보면 엄마가 내가 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일을 느끼잖아요. 그걸 해요. 마치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마가 미워할 만한 애가 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동생의 애완동물을 해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사건이 하나가 나는데 둘만 집에 남겨놓고 나간 어느 날 화학약품 때문에 이 어린 여자아이의 한쪽 눈이 실명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근데 그거를 왜 그랬는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이가 둘만 있었으니까 집에. 그리고 사실 구급차를 부른 것도 오빠는 오빠였는데 근데 도대체 왜 그 약품이 얘 눈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동생은 아직 말을 못할 때예요. 아니요, 말을 하는데 얘가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빠에 대해서 전혀 나쁜 상상을 하지 않는 아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어린 아기니까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게 눈에 들어갔다는 걸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게 되고 그리고 영화에서 나중에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하는 게 얘가 유일하게 흥미를 보이는 엄마가 읽어준 이야기가 로빈훗 이야기였어요. 케빈이. 그래서 얘가 하도 로빈훗 얘기를 좋아하니까 몇 살인가 생일 때 아빠가 얘한테 활 세트를 사주거든요. 잘한다. 활하고 화살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가서 이제 복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아들에 관한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하게 쌓이고 그 엄마의 일에 대한 입장도 남편하고
에바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 갈등이 깊어져서 이제 이혼을 결정하게 돼요. 이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또 케빈이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가 케빈이 16살 생일이 돼가려고 하던 때인데 이때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16세 생일을 사흘인가 앞두고 이제 케빈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낮에는 자기 가족을 그리고 밤에는 자기 같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마치 그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네.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고 예. 그 일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홀로 남은 에바는 가족? 아빠와 동생이요? 에바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미성년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자한테 많은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애를 저렇게 키웠냐는 그런 살인마를 키운 원흉으로서 아까 처음에 장면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회에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욕을 먹고 단죄를 받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에바가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가족도 다쳤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또 케빈을 면회가는 유일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얘가 아까 미성년, 그러니까 16세를 사흘 앞두고서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거거든요. 16세가 넘어서 그랬으면 이제 다른 판결을 받았는데 네. 16세가 되기 전에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 보호소에서 낮은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인교도소에서 5년 정도 복역을 하면 죄값을 치르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바라지 교도소에 면회를 가다가 미성년 교도소, 청소년 교도소에 면회를 가다가 성년들이 가는 형무소, 싱싱형무소라고 우리 많이 나오는 네. 이감되기 전에 엄마가 물어봐요. 왜 그랬냐고. 정말 왜 그랬냐고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관객들은 얘가 되게 인생을 짧게 생각했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삶을 위대하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어떤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제 성년이 되고 어른 범죄자들이 이렇게 득식을 거리는 형무소를 이감을 할 때가 하니까 서서히 현실이 보이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10대 영웅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죠. 온 세상의 매스컴이 자기에게 주목을 하니까. 정신병자구나. 그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대박인데요, 영화? 대박이라고요? 네. 좋아하시는 영화죠? 아닙니다. 아니, 영화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연기나 뭐 연출이나.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얘기입니다. 다 내용이. 일단 에바 얘기를 오늘의 캐릭터는 에바니까요. 노래 듣고 와서 하죠. 예. 틸다 스윈튼이 출연한 영화 올랜드 중에서 고르셨군요. 네. 지미 소머빌의 커밍이고요. 이 곡은 영화 감독한 셀리 포터가 같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듣겠습니다. 자, 제미 서머빌의 커밍 영화 올랜드 중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캐릭터 얘기해 주시는 거. 캐릭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워낙 이게 이렇게 쉬운 영화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화니까 어떻게 볼까를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캐릭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에바라는 여자는 일을 사랑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갖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여자예요. 그만큼 도전적이고 자기 인생이 누구 것보다 풍요롭기를 바라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영화랑 소설이 임신 동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설을 보면은 왜 아이를 가졌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임신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갖는 걸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 정신이 강하고 자기 인생이 풍요롭길 바라는 여자로서 의욕을 가진 거예요. 네. 이게 나한테 어려운 과제니까 극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뭔가 내 인생에 다른 이야기거리를 가져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갖고 이제 아이를 가졌던 거고 원래 그렇게 이제 너무 엄마가 되고 싶어라고 막 꿈꾸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보여주는 가장 큰 주제는 뭐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그 여자들한테 사실 아이를 사랑 못하는 엄마라는 건 되게 터부거든요. 여자의 삶에 놓여있는 되게 거대한 터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됐을 때 사람들이 애가 집에 왔는데 아빠가 그때 집에 없어서 그래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서 애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그것만큼 많이 얘기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울 때 갖는 우울증이나 거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선 그만큼 얘기가 많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아이를 가진 뭐 친척이나 친구들을 봐도 그거를 이제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든가 분명히 내 아이니까 나하고 떨어질 수도 없는데 얘하고 나하고 교감을 못하면 어떡할까. 한 돌이 지났는데도 벌써 그런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놓고 많이 사랑이 크니까 그런 두려움부터 얘기하진 않지만 분명히 많은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에바는 그런 거를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왕극단적이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애가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있어서 이렇게 1을 한 다음에 2를 더하면 3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인간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렇게 되게 끝까지 안 듣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심지어 그런 생각도 안 돼. 아기가 좀 아프면 막 내가 벌 받나 봐. 내가 무슨 뭐 잘못했나 봐. 그게 제일 심하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줄여서 한 가지만 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바는 아이로 인해서 자기가 가졌던 삶의 지배력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아니구나. 그걸 한계를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행가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갖 수많은 이국을 여행하면서 살아왔는데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케빈은 정말 나한테 다른 나라를 소개해줬다. 나를 모국에서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사실 그 범죄가 있은 후에는 결과가 정말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이방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색이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를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영화에는 결정적인 서사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나와봤더니 그런 애였다. 소시오패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더 할 말이 없거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럼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그럼 끝이지.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영화랑 소설이 제가 약간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랬는데 영화는 일단 소시오패스라는 전제를 접어두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른 대상들한테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만 이런다는 거죠. 근데 영화는 엄마하고 이 케빈의 관계만 주로 보여주지만 원작에 보면은 뭐 이웃 아이들의 자전거를 일부러 고장내서 다치게 한다거나. 그래야지 좀 말이 되지. 그리고 뭐 교사에 대해서 자기를 추행하려고 했던 가짜 소문을 내서 그 선생님 막 쫓겨나게 한다거나 보면은 굉장히 그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보여주는 케빈의 문제를 보여줘요. 근데 영화는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해석을 따르자면 뭐냐면 이게 어떤 엄마와 아들이라는 애정관계가 잘못 엇나간 경우 서로의 타이밍이 안 맞았다거나 기대하는 반응을 돌려주지 못해서 계속 어긋나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경우로 떨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녀의 주관적인 어떤 노이로제로 약간 왜곡된 상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패한 연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생아 케빈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갖고 있는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엄마한테 적대적 반응을 보였을 때 사실 그때 에바가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으면 그 다음에 또 케빈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었고 체념하는 방식, 칭찬하는 방식 그 모든 방식들을 에바가 달리했을 땐 좀 사태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 케이스는 아주 불행한 케이스라서 디테일들이 어긋나면서
점점 어긋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은 엄마가 나를 이런 애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읽어냈을 때 바로 그거를 실천을 해버리면서 네. 점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는 그런 우리가 살면서 있을 수 있는 비극으로 그냥 보는 거죠. 영화처럼 보자면은. 그런 거고 책은 그에 비해서 소시오패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이 네. 있을 수 있다. 엄마가 어떻게 기르든지 간에 그렇죠.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분명히 현실에서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마주친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읽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해석이 너무 잔인한 게 약간 엄마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여주지 않고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더니 뭐 그런 애가 있냐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소설적인 해석을 더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영화의 해석이 소시오패스가 싫다고요. 있다고요. 예, 예. 아, 그렇죠. 그래야 좀 낫지. 그래서 저도 영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약간의 질병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전혀 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센 걸로 믿고 있었는데 그건 좀 잔인하네요, 이게.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도 가령 소시오패스가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엄마기 때문에 얘를 계속 면회가야 되고 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너무 끔찍하지만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아이의 옷을 빨아서 다 개켜놓고 케빈의 방을 다시 다 정리를 하고 언젠가 돌아와 아들을 맞을 준비를 되게 담담한 얼굴로 엄마가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걸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 마더도 생각나게 되는데 이제 아들이라는 악을 혹은 아들이 저지른 악을 자기가 어미 된 존재로서 엄마 된 자기 때문에 그걸 꿀꺽 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죄를 덮으면서 자기가 그거를 죄값을 이제 죄의식을 전가를 받는 건데 그걸 안고 그대로 살아가려면 마지막 장면에서 김혜자 배우가 춤을 추지만 약간 미친 상태가 아니면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고 그 영화가 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나 감춰지고 싶은 그런 오물 같은 부분을 이제 삼켜서 하수도처럼 해주는 구덩이 같은 존재로서 한국의 엄마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에바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이랬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해석이 소설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케이스의 아들을 가진 엄마의 이야기로서. 진짜 불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 영화가 담는 내용이 그게 메시지였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영화가라고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영화랑 소설을 다 본 결과는 둘이 하는 얘기는 조금 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모 영향이 그래도 크지 않아요.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까 제가 안 그렇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학자가 양육가설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건가?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유전자가 다도 아니고 교육이나 환경 조건도 다가 아니고 이분이 생각한 건 3가지 심리적인 체계가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화 체계, 관계 체계, 지위 체계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 체계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사랑을 얻으려는 그런 충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판단하는 거고, 사회화 체계는 집단에서 자기가 맡는 역할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고, 지위 체계는 경쟁심, 그 안에서 그래도 남들하고 똑같아지려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그게 그러고 나서 남들보다 잘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3가지는 다 후천적인 건데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부모가 어떤 환경을 해주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집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집단에 한 사람의 탓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갖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맹모삼천지교적인 건데 아이를 다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 그렇게 응애하고 태어날 수 있냐는 거의 문제였어요. 근데 소시오패스라는 개념 자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괴롭네요.
자, 오늘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 DJ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영화를 골라갖고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도 하고 싶죠. 청취자분들도 이걸 보면서 너무 난해하니까 이거 기자님이 좀 풀어주세요 한 건데 기자님 되게 지금 힘들어하시죠. 저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자님의 핵심은 책과는 좀 다른 해석이니 네,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그냥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요. 이런 건 그냥 연출이랑 연기만 보고 이렇게 내용은 좀 배우에겐 드리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자, 광고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그래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영화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우디 앨런의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브로드웨이를 쏴라에서 갱스터 출신 작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자, 광고 듣고 죄송했습니다. 잭 화이트의 Love Interruption 추천곡입니다. 네. 자주 들으시는 노래? 네, 요즘 듣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3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